지금 반갑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강의 주제가 불편한 진실, 죽음을 곁에 두다. 기억나십니까?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은 외면하거나 아니면 뒤에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구리에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그러한 되겠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죽고 얼마나 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예측 불가능성의 죽음의 속성 때문에 가장 우리는 불안해한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최진식 선생이 쓴 죽음학 개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의 어떤 현상, 죽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자기가 없어진다는 데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죽는다는 현상은 같이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외로움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나 처음 나는 길, 마찬가지로 외로움에 대한 공포.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 현상입니다. 재회를 기약할 수 누구와 사별한 여러분들의 친지와 혹은 친구가, 마지막으로는 저 너머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모른다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구에서 특히 연구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죽음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죽음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마련했었죠. 그래서 영화를 제가 소개하면서 굿바이, 굿 앤드 바이입니다. 굿바이가 아니고 굿 콤마 바이죠. 숨 잘 쉬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제 우스비를 하나 소개하면 스리랑카에 제가 쉬고 있을 때 우리 어린이집을 제가 공주에서 운영했습니다. 우리 스님처럼 동물사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스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여러분 금방 콤마 했으니까 눈치챘겠지만 제가 무지한 저로서는 스님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성철님이 돌아가셨는데 스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까? 혹시 모치는 또 핫라인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강로박 보살님은 또 아니신가? 아마 스님 아버지는 우리 속가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우리 절집에서는 의사 스님이시거든요. 혹시 의사 스님께 탈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 안 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재자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받습니까? 의사 스님 전화를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뭐라고 여쭙겠습니까? 스님 아직 안 가셨어요? 라고 말씀 못 드리니까 그냥 스님 전화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전화는 그냥 무조건적인 안부 전화가 가장 좋은 전화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너무 흐뭇해하셨죠. 제가 집을 나왔지만 흐뭇해하셔서 뒤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스님 콤마 찍고 혹은 합병으로 하고 자기 아버지가 상을 당했다는 내용인데 그냥 문자로 스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조치를 지냈는데 콤마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엔드다입니다. 이때 아까 쥐고 있었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죠? 손편지. 돌 편지죠. 손편지처럼 아버지 마음을 담은 돌편지를. 그래서 그 돌편지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떠날 때 늘 자기를 남겨두고 있을 때 그 사랑의 힘든 모를 결국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중국 공부하시면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그런 돌편지 혹은 전화문을
죽음 역사는 아리스가 쓴 죽음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Out of Our Death. 그런데 이 책에서 핵심이 뭐냐면 20세기 혹은 21세기에는 죽음이야말로 과거에 인간의 욕망과 본능으로 대표되는 것은 바로 섹스가 우리가 터부시했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죽음이 과거에 어떤 섹스 대신 금기의 대상이 되고, 다시 말하면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경리된 죽음이 된 시대가 되었다.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아닌, 그리고 우리의 것도 아닌 죽음의 현실이다. 전형적인 중환자 시대에 이 연명장치가 그럭그럭 붙어있는 이와 같은 현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에는 종교의 시대까지 말하면 성직자 시대, 성직자 권위 시대에서 의학의 시대, 바로 의사의 권위가 훨씬 더 지금 그렇게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산업혁명 시작된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이전에 바로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사의 문제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섹스와 같은 쾌락을 금기시했다는, 지금은 바로 자본주의로서 소비가 있고 죽음을 잊게 함으로써 오히려 쾌락과 소비를 조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예품 들고 수술하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렇게 잊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시대는 종교의 쇠퇴가 된 시대다. 사후세계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한 종교가 쇠퇴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쇠퇴 혹은 해체됐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모든 짐을 개인이 져야 되는 삶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 주제와 관련된 것은 병원에서의 죽음 장면은 바로 경이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시대를 죽음의 개방화를 시키고, 죽음의 개방화로 우리가 어떤 그런 태도를 전환시킨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일상이 작은 죽음의 연속이 되면 우리가 그 일상의 소중한 순간순간이 찰나가 소중하신 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죽음과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개방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삶에 많은 적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죽다 살아난 사람들, 근사 체험자들의 태도가 바로 매일매일이 작은 죽음 연속이 된다는 걸 깨닫고 현재 삶에 충실한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삶은 의식적으로 죽음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예컨대 금방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했으니까 만약에 소방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도주의 보호단체 활동가라든지 암병동 간호사라든지 심장 전문가 같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죽음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바로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삶을 검증하게 되는 바로 경험의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필리페트라는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저 높은 데서 이제 줄을 매고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심호흡을 하고 뭐 하셔야 합니까? 자, 줄타기를 하시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다. 사랑하는 남편과 손을 잡을 시간이다. 징그럽죠? 그렇지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권태가 없지 않습니까? 일상에 그와 같은 뭔가 끊임없이 낯선 삶,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삶, 그리고 역동적인 생명 살아있는 삶으로 되는 것이 바로 죽음과 가까이. 이 불편한 진실을 오히려 화가 안토니오 월스는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예술로 승화하고 혹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함께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을, 표정들을 예술로 공개했던 그 전시회가 있었고, 현재 서울에서도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이걸 숨쉬고 있는, 여러분 눈 두고 세상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의 나를 추억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 교육을 지난 강의 시간에 진행하다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죽음 교육입니다. 죽음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가지고 죽음을 배우나 하지만 죽음을 배우러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뭘 배우러 왔습니까? 죽음을 배우러 왔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를 받으니까 나무를 이렇게 잘 조형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의도를, 기획을, 디자인을 했죠? 우리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예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사진을 찍은 여러분들은 정면을 찍지 않습니까? 정면을 찍는데 어떤 경우 요즘에 측면도 찍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프로파일을 찍는 그래서 우리 이력서를 프로파일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 여러분들의 새로운 죽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가지치기를 여러분 잘 잘라보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얼굴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살님 보시니까 3대7 머리를 딱 하고 우리 보살님 딱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저 정도 자기 감각이 보통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묘한 이게 3대7 정도 맞습니까? 3대7인데 거기서 그 여러 가지 변주를 많이 했습니다. 보살님 머리 안 똑같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조형, 우리 삶을 디자인한다는 죽음 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한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 교육을 마무리하고 주어진 시간까지 존엄사 혹은 품위 있는 아름다운 준비된 고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 않고 요즘은 평온한 죽음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강의를 최초에 제가 기획했을 때는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기방송에서 우리 이 전체 프로그램을 그대로 녹음을 떠서 방송이 되고 있죠. 지난주 일요일날 방송했던 첫째를 사투리를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투리도 막 한 말이 났어요. 그런데 그 주제를 우리 시간이 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D가 50분 자른다 해도 너무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은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주제를 급하게 제가 2개씩 만들었어요. 참 부지런합니다. 하면서 첫 시간에 2가지를 해보니까 너무 쫓깁니다. 2가지를 해보니까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조금 느슨하게 했고 오늘은 지난번 하던 내용들을 다시 마무리를 하고 존엄사 부분을 가보도록 합니다. 아마 PD는 오늘 주로 죽음 교육을 아마 여러분을 해갈 겁니다. 여러분들 일요일날 다시 제 얼굴보다는 아마 목소리가 듣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죽음 교육이라고 했을 때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으로 생사학이라고 그러죠. 장학금 것이 이것은 바로 구속기시력 있었다. 않겠습니다. 인간만이 바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매장을 하는 문화가 생기고 이후에는 그 매장 문화 묘지 출현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존중하는 문명이 드디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문명까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세상적으로 죽음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면 이 시대에는 바로 지난 세기 전반은 전쟁이라는 비참한 잔인한 험한 죽음을 경험했고 다시 좀 살만한 평화 시기가 돌아오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기술 발전이 있음으로써 부작용이 다시 말하면 의료 과잉 혹은 의료 집착에 대한 예의와 생명지창은 다른데 이와 같은 비인격화되어 있는 비인간화된 경제의 죽음의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혹은 21세기 살아오는 현재는 이와 같은 죽음 장면의 완성을 통해서
인간다운 죽음의 방식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특히 69년도 죽음과 죽음감이라는 책을 썼던 바로 정신과에서 했던 알더스 클로스를 통해서 이것이 죽음학이라는 영역으로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했었죠. 타나톨로지는 특히 알프데켄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한 청년이 일본 조지대학에서 불교 어떤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분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 기초를 두면서 죽음 철학, 죽음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펼치고 있는 분이 또한 알폰스 데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해 배운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공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주권이라고 하는 요즘 대중적인 학자를 통해서 사람교육과 죽음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교육이라는 것은 공동체, 우리가 남녀 혹은 가족 구성원, 이 타자들과의 그런 구성원을, 타인을 공동체에 함께 입장시키는 절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교실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그 여러 개체성들을, 구성원들을 공동체 바깥으로 퇴장하는 입장과 대상이다. 우리 속의 입장과 대상이 바로 사랑 혹은 죽음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 참 광헌상제가 사실 통과외가 그런 의미가 있죠. 아이들 위한 죽음 교육은 지난 얼굴만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를 위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을 설명할 것인가 그 개념과 특히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또 죽음을 맞아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현상에 대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이가 놀랐을 때 혹은 공포를 느꼈을 때 지지해주고 안전하게 품어주는 보호자, 그리고 생명이라는 게와 같이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싹이 또 씨앗이 떨어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변화의 과정이 이렇게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특히 죽음을 경기시하지 말고 또한 아이들의 감정을 잘 설명해서 허락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설명할 때 빗대거나 애둘러서 동화나 이야기 힘을 빌리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때 아빠와 엄마는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좋은 의미의 우리가 애착의 건강한 애착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시죠.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동화책들이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때에 아이들에게 죽은 새가 같은 현상입니다만 아이들이 자극적인 영혼을 잠들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잠들기 무서웁니다. 이와 같은 우화라든지 비유가 혹시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이런 빠질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아마 이 이야기를 했었죠. 마무리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 아이들한테는 죽음 관련되는 소재, 이야기를 채취를 합니다.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통제 집단에는 그냥 일반적인 놀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죽음 처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예컨대 죽음이라는 현상,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를 끌어오는데 그냥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도 콩쥐팥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데렐라에 대해서 신데렐라 엄마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럼 엄마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죽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식어지 않는 것이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이고 이런 현실들을 좀 현상을 소개합니다. 이 좁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랬을 때 신데렐라는 엄마가 죽었는데 어떤 감정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감대라든지 어떤 그런 감정적 교류를 배운 것이죠. 세 번째는 다시 먼 훗날에 가족이지만 할머니도 아버지도 언젠가 돌아가실 거다. 미안하지만 엄마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다. 그랬을 때 신데렐라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친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먹먹해하고 울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바로 죽음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느끼는 그러한 과정을 짧게 처치했습니다. 짧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이론이 바로 이것이 엄수 전략입니다. 눈에는 눈, 눈에는 눈, 그 다음 뭡니까? 코에는 코 아니고? 눈에는 눈, 이 코에 코 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복하는 의미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 보복할 때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강하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하는, 따라하는 행위를 엄수 전략을 써서 죄수들한테 이런 전략을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 전략의 게임 이론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죄수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협력적인 선택이 두 사람이 협력을 해서 서로 주고 또 받고 이런 어떤 그런 반복의 모방들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선 주는 게 싫잖아요. 그죠? 우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 검찰을 꼭 떼놓고 이제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죄수의 딜레마. 그래서 이제 죄수들끼리 소통해서 이제 그런 공모를 이제 그런 검찰을 깨는 게 이제 죄수 딜레마 히포테시스인데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아까 A 실험 집단, B 투기 집단을 해보니까 이 사탕을 주고받는데 아이들이 한쪽 아이들은 사탕을 주면 제가 사탕을 하나 보선을 드렸어요. 그럼 보선을 어떻게 다시 따라하니까 계속 내가 주지만 다시 먹고 주지만 다시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바로 이게 협동 상황입니다. 그렇죠. 함께 사랑의 연결이죠. 그런데 갈등 상황은 뭐냐면 제가 보살 사탕을 뺏어요. 가져와요. 그럼 보살님은 그 사탕을 가져가죠. 우리 보살님 정말로 진짜로 그런 것은 바로 갈등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여러분 링크와 랭킹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랭킹은 끊임없이 서열화, 권력 지향. 끊임없이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랭킹. 제가 57등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예요. 1등 하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57등, 58등 우리가 경쟁 대상도 아니에요. 친구야. 그런데 랭킹은 다 권력 지향이 되잖아요. 짓밟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 협동 전략이라는 것은 링킹, 연결 링킹, 사랑의 관계 링킹, 인연법으로 관계 링킹. 그렇기 때문에 협동 상황과 갈등 상황에 대한 이 협상 전략인데 단기적으로 뺏고 뺏기는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넓리 보게 되면 내가 주니까 또 내가 또 받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이득을 얻는 윈윈이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 전략이 바로 토르디아의 사나톨 라포코트라는 사람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삶의 상호작용들을 이와 같은 티프트 전략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A그룹은 얼마만큼 많이 제가 한 번 줬잖아요. 다시 맞죠? 그러면 1점 한 번 했잖아요. 한 10번 정도에서 몇 번은 이제 하다 보니 시도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배반을 했지만 배반은 또 다시 배반 나오니까 다시 돌아와서 6점 정도가 되었고 이쪽에 아이들은 지옥 아이들 아기 아이들이라고 마이너스 3.2%였어요.
뺏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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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가 되었죠. 여러분들 어떤 세상에 살겠습니까? 예, 지금 저비 뺏고 하는 그거는 정치가 한가요? 뺏고 하는 그거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아, 예. 다 그렇지 않고 해. 다 그렇지 않고 해. 그래, 당연히 알겠지. 그런 정치가가 그런 시대에 살아왔었죠. 네. 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민의식이, 자, 뺏고 뺏긴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살님들이 베풀고 함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체의 협상 전략들로, 협동 전략들로 가는 그 삶이 되면 정치가들이 여러분 눈치 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정치인들은 악용하고, 우리 욕망을 그대로 경제분들은 광고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누가 속았죠? 우리가 속았거든요. 왜? 우리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보살님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보다 니부터 먼저 보시오. 우리가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바로 그 시대의 평균적 정치인들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 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제분들이 정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보살님 그 말씀 하시겠어요? 자, 얼굴 한잔 마시고 보살님 너무 ጨ리막 하시거든요. 눈좀 까고 있어. 째리 볼 때는 물 한 잔 마시면 싹 지나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온 물인지 모르는데 ICIS 욕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지하수에서 온지 모르고 어느 또 섬에서 온지 모르지만 이 생명이 목마를 때 한 모금 열면 소중한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때리고 있어. 자, 어쨌든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 좋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살님 보통 이제 저선 얘기로 이제 여성 혐오나 여성을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살님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주말 드라마나 아니면 그 심한 사람들은 매일 보는 막장 드라마를 보시는데 우리 보살님은 그야말로 다큐멘터리 같은 마음으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각해 그런 공동체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의 그런 성숙이 될 수 있겠죠. 그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휘발 친절 활동이라고 하는 관계가 분노와 갈등이라는 관계다. 혹은 아까 렌킹이라는 관계냐 아니면 링킹이냐 이런 것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콘 프로젝트라고 아까 영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배우는 어떤 그런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부터 충청도 아를 몰라요. 알죠? 아부터 6세부터 대학생이 있는까지 아니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아동이야 알고 이거 아예 알고 말죠? 전라부터 대학생까지 이제 학생들이 호스피스 병원을 방문해서 우리 보통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요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요즘 무슨 숲속의 체험이라든지 이와 같은 호스피스 병동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함께 있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아부터 죽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상상하지 않고 가장 우리가 어떤 그런 불안한 것은 상상할 때 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아부터 그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 가운데 나비가 그렇게 변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비를 활용해서 죽음을 이렇게 달리 죽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변화의 과정이다. 혹은 계절에 나는 겨울이고 너는 봄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계절 변화로 설명한다든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최상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학 또는 바로 죽음 혹은 겨울이고 심천대 춘향이 모자랍니다. 춘향이 심청이 안 나오죠? 혹시 엑스트라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춘향이는 봄이고 이게 늘 이와 같은 모든 드라마에는 고전 소설에는 이와 같은 봄과 겨울 혹은 삶과 죽음이 변주하고 늘 이렇게 경쟁하는 그러한 구조가 있죠. 장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떤 교훈이 있냐면 네가 죽을 때, 언젠가 네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무슨 말을 하기 바라느냐,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지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였다. 아까 사탕을 나누거든 좋은 친구였다.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친구들 말을 잘 듣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그렇다면은 네가 남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다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으냐라고 하니까 너는 좋은 친구인 착하니라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잖아요. 지금 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까 빼꼼빼꼼했던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죽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맨날 뺏었던 친구 같으면 이제 그렇게 단죄가 되는데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악업이라도 현재 내 마음이 업은 의도다. 깨따라는 깜마다. 불교 부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태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죽음을 생각해 본 후에 현재 삶을 어떻게 살고 결국 아이들부터 아부터 현재 관계를 어떻게 꾸며나갈까.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삶을 갖고 나갈까를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아톰 프로젝트에 참석했던 9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댁에서 엄마 아빠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엄마가 할머니가 임종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 돌아가신 그 임종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그런 부정하고 또 분노하고 당황해할 때 오히려 이 아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죽음 다가와서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을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요. 할머니는 참 좋은 삶을 사신 분이에요. 라고 아이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태연하게 체감했다는 겁니다. 자, 코끼리 티파티는 이제 티타임한테 티파티입니다. 티타임, 티파티입니다. 파리, 바로 파리, 티파리. 너무 설레했으니까. 영국에 아까 계속 어떤 그런 중교육 과정에서 찰리 비리먼트라는 것은 이제 상실감, 박하를 했어요. 그런 아이들의 그런 상실감을 가족을 여겼던, 엄마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실을 느끼는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들, 혹은 그 위급 상황에서 경찰일 수도 있고, 의사, 간호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 경찰,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은 여러분 잘 아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셨겠습니다만은 가족 혹은 동료 코끼리가 죽게 되면 애도를 표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코끼리가 그런 사람과 비슷하게 그런 애도를 표하는 동물인데 그래서 이 방안의 코끼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방안의 코끼리, 꿀먹은 방안의 코끼리 마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코끼리가 동료의 길을 가다가 죽은 시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애도를 하고 한참 머물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에나는 언제 가노 기다리고 있죠. 자, 코끼리 무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는다면 먼저 이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선 죽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코끼리가 가족과 공동 생활하기 때문에 만약 코끼리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길을 잃게 된다면은 어떨까라고 그때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 이후에는 좀 더 나아가지고 코끼리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낍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몸으로 반응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몸으로 반응을 하고, 수상행식, 정신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 느낌으로서 감수작용을 하고, 상, 어떤 표상,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떠오름이 있고, 그리고 행, 어떤 의지와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식, 그것이 자신의 인식으로 하나의 나라는 존재의 몸의 반응하고 마음의 반응이 나의 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의 생각 감정을 특히 수와 상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랬을 때 예컨대 아이들의 동화 가운데 오소리의 이별 서문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기억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어떤 친구로 기억하길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런 아이들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소리가 늙은 오소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애들 동화처럼 표현해야 되는데 늙은 오소리가 죽었어요. 아이고 속 분신인데 서울 애들은 잘해요 이런 거를 우리는 큰일 나요. 그게 동물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소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가 남긴 기억을 가지고 그를 추억합니다. 이제 오소리가 함께 머물던 것, 또 사탕을 나누던 것. 그래서 이제 오소리가 어떤 선물을 했습니까? 이별 선물을 뭐 했습니까? 기억을 선물했었죠. 우리 인생은 기억을 남기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혹은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죠. 아까 예를 들어서 죽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하지 않고 영혼이 잠들었다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섭게 느껴진다. 아까 소개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본의 그 하나코라고 하는 코끼리인데 설명 뭐입니까? 이 코끼리가 69세를 살고 가장 쓸쓸한 퇴장을 했는데 죽었는데 이제 이 코끼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슬픈 코끼리, 뭐 가장 외로운 코끼리, 최장수 코끼리라는데 이 코끼리가 홀로 늘 이렇게 독거 생활을 합니다. 시멘트 바닥에 평생을 보냈고 심지어 다른 코끼리하고도 어떤 교류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코끼리가 일본에 보내져 가지고 이제 원래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너무 시멘트에 독거 생활로 어떤 그런 요새 동물권이라는 게 동물행권이라는 게 갇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치 다른 친구 코끼리도 없이 그저 우두커니 이런 인생이라는 거면 바로 전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혹한 환경 탓인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육사도 공격을 해서 다른 어떤 그런 경기 상태로 사슬을 껴 살기도 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되게 들어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코끼리 하면 나옵니다. 코끼리가 동영상 한 1분 30초 되는데 계속 코끼리가 눈이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살았을 때 아이들이 찍었던 사진, 부부가 찍었던 사진이 있죠. 또 이거는 이제 뭐 스리랑카 코끼리가 저기 어디고 저기 필리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이렇게 발생을 못하게끔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혹시 여러 시간이 되시면은 불교 책 가운데 데비오 쿄이라고 하는 불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불교 영국 불교 윤리학자이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불교의 생명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교의 생명윤리학.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동물윤리 관점을 잘 보시. 혹은 불교 윤리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어릴 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은 제자가 갑자기 잘 생각나요. 그 랭카스터 교수인데 그 분이 쓴 책 가운데 또 이런 동명윤리만 생명을 갖고 시간 되신 분들은 보시지 않겠지만 혹시 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하디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작년에 아마 지금 동물원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그런데 문제가 아마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빠졌던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대개가 문제가 이게 재벌 기업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재벌 기업들과 아까 정치인들하고 이제 거의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건데 요즘 이런 같은 동물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 어떤 쇼, 동물 쇼, 코끼리 쇼, 그다음 물개 쇼, 이 돌고래 쇼. 이제 이런 그거를 원래 훈련을 막을 수 있도록 했는데 조금 완화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물 보유 현황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다음에 이제 동물 하다가 요즘은 개도 49제를 지낸다고요. 개를 지금 49제 지금 지금 잘 이렇게 이것도 비용에 따라서 이제 장애 절차가 달라지고 여기 있습니다. 개도 개팔자가 다 다르겠죠. 뭔가 지났으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애완동물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개는 반려견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개 죽음을 보잖아요, 그죠? 그다음 친척도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게 되고 이랬을 때 이때 아이들이 주기를 과정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엄마도 개처럼 엄마도 친척처럼 죽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엄마들이 보통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도 죽게 되나요? 질문하면은 갑자기 엄마가 시선을 피하거나 숙지 하나 하루는 숙제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르칠 만한 순간.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특히 가르치는 순간인데 그럼 여러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릴 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면서 계속 정보를 수용하는 폭발하는 과정이지만 이때는 내가 혹은 죽음 이와 같은 질문들은 가르치는 순간에 이때는 이것저것 질문과 처음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매우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아이들은 아마 그렇지 않죠. 남편과 아내도 혹은 바깥의 친구도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소개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무반응하면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폭력은 무슨 편견 폭력이 아니고 그것도 폭력이지만 내게 어떤 눈짓을 하고 내게 어떤 표정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만한 순간 혹은 우리가 함께 만날 순간인데 이때는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질문이 있다는 것은 엄마는 그것을 답해 줘야 하고
죽음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주면 아이에게 걱정을 넓혀주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엄마가 죽는다고 상상하면 아이는 걱정에 빠지겠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죽지 않기 위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또 내가 엄마가 이렇게 운동도 하고 헬스를 다녀 위안을 주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해야 되고 거짓말로 답변을 한다거나 숙제로 숙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돌리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유머 가운데 자신은 지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는다 이런 표현을 했던 했다고요. 어린아이들에도 죽음 교육이 결국 불편한데 하지만 아이들 더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상상함으로써 두려움을 정복시키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여 부풀려진 공포를 깨서 그 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가는 시도는 삶을 어떤 그 태도를 그런 반환점이 되기도 하고 죽음을 삶의 뒤에 등 뒤에 숨겨놓지 말고 삶의 옆에 끄집어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탐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장례식에 가면 아를 참석시킬까 말까? 어떻게 장례식 참석시켜야 되겠습니까? 장례식은 이별 의식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관이동인 것을 보면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별의 경험이 현실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별을 구할 기회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죽음 교육의 현장이 있겠죠. 우리 어릴 때는 늘 엄마 집 앞쪽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이 기성촌에는 늘 그런 상여 소리가 또 함께 그런 근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 또 음복도 맞지 않습니까? 자, 아이가 해골바가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죽음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의 교실 현장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였던 공포감과 우울감 등의 이 죽음 교육을 통해서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업 전, 수업 후에 심리적 건강, 어떤 긍정적 지수를 보니까 훨씬 더 수업 후에 죽음 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중고등학생 전문으로 중딩, 고딩들 이거 보상 아시죠? 전문 고삐리 고삐리 제일 중요한 이제 이게 독일에서는 특히 죽음 교육에 대해서 교과서가 거의 20종 이상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을 학교 교육의 정상 과목으로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과거에 이제 조교교육을 했었죠. 조교교육 우리가 저 미션까지 다녔었는데 그 조교교육을 활용해서도 죽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은 바로 죽음과 장례식, 아이들의 장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절차, 또 장례식이라 각 나라마다의 관습들을 공부하게 하고 특히 자살 문제에 대해서 왜 자살할까, 원인과 동기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 생명적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킵니다. 사실은 다음은 기회가 있으면 이번 기회는 워낙 시간이 되게 짧아서 다 할수록 자살만 한번 해서 자살 부분만 해서 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인간답게 죽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의미한 내면 치료를 준비하고 전문사에 대한 책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혹은 존엄하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그런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죽음의 질이기도 하죠. 생명에 대한 위협은 이제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게 되면 생명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에 요즘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죠.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찬반으로 아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환경 오염한 어떤 위험이 있을까?
또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직장에서의 직업병과 요즘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대한 기업의 반도체 직원이 온통 어떤 그런 피부 암을 들인다든지 이랬을 때 한 개인이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너무나 안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업병.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편리한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것을 눈 감는 여러분들 대개 오는 그 삼성이나 LG나 거대한 기업들의 여러분들 그 에어컨 설치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그 하청업체 그래서 사고 나면은 삼성 직원 아니라는 거예요. LG 직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눈 감고 있는 아까 우리 보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끊임없이 경제전 혹은 정치 어떤 그런 공정성 이런 것들은 다시 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평화주의,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는, 아까 협동, 평화, 우리가 바로 그런 생명의 평화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성. 죽음의 해석은 철학과 종교에서 어떻게 죽음을 이해할까? 그리고 사후의 생명의 가능성, 그리고 묘지를 견학을 했고, 또 명령을 가서 아이들이 숙제로 찾아오고, 또 사방방고에서 여러 가지 죽음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시대의 일각적인 그런 표현 방식을 분석해 본다. 사망방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어디 2008년도가 특별시상을 받았던 그림인데 이제 이 아이가 낙서를 하고 있는데 시멘트 바닥에 지를 그리고 있죠. 이게 다 뭡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에 아이들이 계속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파편으로. 그래서 애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기아 질병, 특히 이 전쟁을 통해서 지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죽음 현상 혹은 좀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것이죠. 또 이 장면은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맞다보니 그래서 이때 마지막 이제 떠나보내는 하룻밤을 자는데 미국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의전으로 의전으로 하여튼 지금 공부중입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 아래는 이런 장면들도 죽음을 통해서 아까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도 느끼게 되고 이와 같이 생각과 되는 현실을 느끼는 것들이 바로 죽음이라는 혹은 전쟁을 통해서 오는 하나의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대학생들을 위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아마 가장 어려운 게 중딩, 고등, 고필이 교육이 가장 어려운데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연습을 시켜보는 겁니다. 첫 번째, 만일 앞으로 자신의 수명이 반년밖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에세이를 써보자. 그리고 두 번째 연습은 이별의 작별의 편지. 그 대상은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 연인, 우리 같은 경우는 스님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별 편지를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상업적인 죽음 특강 혹은 죽음 체험을 한다 해가지고 체험이라든지 유서서기를 했을 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유서서기를 하고 이 대학생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진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죽음 교육이 삶의 질이나 이 태도에 대한 질문들인데 잘못하게 되면 이건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부장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 두 가지 연습을 시킬 때 반드시 어떤 사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냐고 질문해 보라는 과제를 줍니다.
사실은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불손한 매우 불효의 어떤 그런 금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질문했을 때에 대다수 부모님들은 어디에서? 댁에서 죽음을 맞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임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지금 역전됐습니다. 집에서보다 병원에서 임종을 받는 것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집에서 죽음을 맞고 싶은데 현실은 병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태도의 문제와 사회적인 죽음의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임종 장소를 왜 자택을 선택했느냐를 이유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가족이 함께 누가 함께 지지해주고 그런 지켜보는 뜻이 가장 큰 54.2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분위기,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보호의 분위기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편안한 임종이다. 그리고 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가족의 부담 주지 않기 이런 등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역전돼 있죠. 지금 현재 역전됐습니다. 그전 자료입니다. 자, 이 자택이 50.3% 원한다는 얘기죠. 아직 죽음이 멀리 있다고 느끼는 젊은이에도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은이 죽음을 질문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대학생이지만 과거를 성찰하고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대학생들 뭡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나 개인의 매우 정체성에 대한 확립과 함께 사회적 관계, 사회적인 죽음의 어떤 성격들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이제는 중년을 위한 죽음, 아마 여기는 다 중년들은 안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아닙니다. 반응을 잘하면, 제가 그랬죠. 늙음과 젊음의 기준이 뭡니까? 반응을 잘하면, 매우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잘하면 젊음이고, 이렇게 해도 알아요, 몰라요, 묵묵부담이 뭡니까? 늙음이다. 그리고 또 지가 아는 것만 강조해서 반복하고 고집부리면 그게 늙음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낯선 질문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중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내가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청년 때는 어디를 많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중년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년들은 재산 얘기로 이제 장례식도 참여할 때가 있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현재 어디를 많이 불려가느냐가 나의 인생 주기에 적합한, 그렇죠? 허기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불려가야 할 때를 불려가지 않고 딴 데 가면 철 안 들었거나 아니면 막 났거나 이렇게 안 하겠지만, 자, 인생의 위기라고 하셨습니까? 위기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위기는 뭐라고 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인계점 넘어갈 때, 크리티컬하게 넘어갈 때는 어떤 의미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크리티컬 넘어가기 때문에 인계점은 어떤 의미에서 전환점이죠. 네.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 인생의 가치관을,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어떤 기회입니까? 내 삶을 재평가,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재평가, 인생 전반의 가치관과 살아왔던 숙제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것. 그랬을 때는 이제 다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뭔가 기억할 만한 여러분의 가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종지가 뭡니까? 바로 묘비명을 써본다. 이것은 쓸 때 누구 명의로? 제3자, 객관적으로 지난날을 제3자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드라마일까요? 다큐멘터리일까요? 울고불고하는 아마 총천연색 막장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시기든 간에 왜곡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의 하나의 범죄 재구성처럼 인생의 재구성이 여러분 기억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다? 마치 제3자의 다큐멘터리가 담담하게 그 장면들을 진술하듯이 제3자의 눈으로 바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남은 시간을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쓸까에 대한 기회이기도 하고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또 함께 유언장을 써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이트 같은 사람들도 30년, 40년, 50년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런 전환점마다 자기 유언을 써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30대의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유언 혹은 어떤 자기 어떤 회복, 정리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유언장을 써보는데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죽음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특히 중년의 요 5가지 태도입니다. 이거 쉬운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우선 떠오르는 대로 그냥 중요한 것을 한번 10가지를 지난 우리 주의스님께서도 아마 10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가지를 떠오르는 대로 뭔가 내한테 중요한 것을 수선내지 말고 막 떠오르는 데 써보는 겁니다. 썼을 때에 다시 두 번째는 10가지 내용이 떠올랐잖아요. 이게 머리를 브레인스토밍 마치 따지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10가지 써봤잖아요. 스토밍 막 태풍 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시 차례로 번호를 매겨봅니다. 그렇죠? 뭐 지난번에는 뭐 어떤 분은 뭐 남편, 어떤 분은 뭐 아들 했는데 다시 해보니까 순서가 매겨졌죠. 이제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1, 2라는 조건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적어보고 여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2번과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와 일치한다면 여러분 삶은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삶은 이제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뭔가 모순된 삶을 살고 있죠. 부조화의 삶을 살고 뭔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만약에 다르다면 이제부터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숙제를 합니다. 실제로 1번, 2번은 어떤 겁니까? 바로 내가 앞으로 5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10가지 머리가 쫙 태풍 불 때 냉장고 먼저 날아갑니까? 냉장고 먼저 날아갑니까? 아니면은 시계 먼저 날아갑니까? 먼저 날아가잖아요. 아니 태풍 부는데 이게 60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날아가고 그것을 다시 안에 놔두고 냉장고가 난 중요하지. 그 다음에 시계가 중요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보는 거예요. 이번이 이제 뭡니까? 10가지 우선순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의 순위를 매겨봤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인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인데 현실은 어떻다? 지금 때문에 지금 부동산 때문에 이게 쫓기고 있죠. 그러면 현재 시간이 지금 불일치하고 부조화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부조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마 어떤 분들 일치하는 분들 계시겠죠. 잘 이상적인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사시겠습니다만 일치 안 합니다. 일치 안 합니다. 40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고 그때까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만을 위하면 참 어찌합니까? 이게 어쨌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삶이 나의 내면 욕망도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의 조건들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핑계를 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의지로 선택했다. 이런 것이 제가 책 속에는 합니다만 잘 아는 책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요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실존주의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계열 가운데 실존주의 계열의 인본주의고 실존주의 계열의 심리학자인데 이 프랭클은 이와 같은 의미치료 로고스를 조금 의미를 바꿔 로고테라피라는 게 의미치료인데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과 본인 가족도 잃었고 이제 아치 수용소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살아났던 그러한 실존 심리학자인데 이 프랭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우리가 폭력 앞에 폭악 앞에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용소는 항상 선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 어떤 결정입니까? 바로 당신으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나의 자아와 내적인 양심과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나치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그 단물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위협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의 양심과 자유와 가치를 내가 지킬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의 실존적 선택의 결정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감자와 같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에 놀이기가 되느냐 마느냐의 판가름이 중요한 가장 아까 지난번에 풀파티의 줄타기를 하는 시간처럼 그와 같은 어떤 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인생을 분석해보고 종합해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나의 의도, 태도의 어떤 그런 결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불성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뭡니까? 내 마음의 의지와 의도와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 오히려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 쉽지 않습니까? 제가 말고 도스토옙스키 박사님 도스토옙스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는 어떤 그런 도전이 있고 또 삶의 조건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팍팍한데 다 여러분들은 막 다 탓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남편이 도둑질해 왔어요. 남편이 도박을 해왔어요. 우리 선친이 도박을 좀 알았어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털고 다시 닦아줘요. 우리 어머니 훌륭하신 분이죠. 욕까지 하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어떤 내면적인 어떤 태도의 문제 아닌가. 근데 이거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이건 어쨌든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장에서 잘 하셔야지. 바로 묻고 항상 말했어요. 여러분 뭔 얘기를 자 조금 쉬겠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고령자를 위한 제가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고령자라고 했습니다. 자 늙음이라고 하지 않고 다음에 늙음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고령자 자 이렇게 오빠 있지 이게 같은 동년배들 차차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고 이제 언젠가 여러분 순간 자기 처리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죽음이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고 사는 것이겠죠. 이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알고 싶은 것,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절실한 화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자신 직면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죽는 방법, 장례 준비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상담한다거나 혹은 같은 동년배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계절 가족을 위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기획된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인생에 대한 유언장을 쓰는 것이지만 법률적인 문제의 처리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배려라든지 애정 구체적 표현을 편지 쓴다든지 뭐 그런 방식의 절차 등을 미리 마음의 정비를 해두는 것이 좋은 추금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 보는 스님으로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 노인 고령층 상대로 한 작년과 올해 영화들 중에서 죽음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제가 어제 어제 두 편을 혹시 봤습니다.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를 한 편 보고 또 다른 영화를 소개했습니다는 제가 요즘 토골에 제 스님 같이 사는데 그 스님하고 같이 봤는데 죽여주는 여자는 좀 이렇게 좀 쓸쓸한 그 노인들의 파고동원 혹시 서울에 혹시 아십니까? 네. 파고동원 가시면은 홀로 걷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 3,000원, 5,000원도 없어서 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며느리한테 몇만 원이라도 받아오는 이제 있는 할아버지들은 그게 소위 바카스 할매가 있습니다. 혹시 그까지 아실 거죠? 그러니까 바카스 아이 죽이주는 여자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삶과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죽여줄 여자가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사람을 원하는 마음이 천사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보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시를 넓어가지고 막 애도 구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쓰는데 마지막에 너무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그리고 자녀가 다녀가는데 자녀들은 전혀 이제 아버지와는 단절되는 그런 외로운 불가항력의 그 변실에서 호스피스 변실에서 좀 죽여달라. 그래서 이제 독극물을 주입을 해서 농약을 위해 가지고 죽여주는 것이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죠. 그러다가 또 다른 치매 걸린 다른 할아버지는 그 친구와 함께 와서 저 북한산에 가지고 등 찔려가지고 또 죽여줍니다. 마지막에는 또 이와 같이 공부했던 할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마지막 같이 하룻밤을 잘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 수련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수련절이 만큼 들이켜버립니다. 두 알만 하니까 두 알만 옆에 주면서 아침에 나는 깊은 잠을 잘 것이고 아침에 그들은 가서 한숨 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죽이려는 영화가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은 CCTV 찍혀가지고 수업이 되고 수익이 되는데 마지막 장면이 결국은 자기도 무정도 시신으로 이제 죽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씁쓸한 죽여주는 여자.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보셨던데.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영화는 불편하신 이 영화는 길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원래 15분짜리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를 찍었었는데 이 다큐 영화가 조금 더 뒤에 장편 영화로 확대돼가지고 좀 더 길에서 이 사람들이 이 김여자는 늘 조금 이제 집안은 있는 집안인데 애들은 다 독립해서 이제 교류를 하지 않고 돕고 처럼 살고 그래서 할머니 하는 일이 뭐냐면 매번 젊은 청춘하고 늘 기다리고 탕수를 뿌리고 진짜 할아버지는 커피를 못 마셔요. 자면 그런 외로움이죠. 첫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소년 같은 마음. 마지막에는 가장 슬픈 얘기인데 허진이는 이제 어찌어찌해서 그래서 아들이 이런 상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로 그런 죄책감도 있어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했는데 죽음을 선택하는 저 가운데 어떤 길 이름이 되돌길이라는 되돌길. 여기는 뭐죠? 태동대 가면 뭐 죽으러 가면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죠. 되돌길인데 되돌길에서 이제 사찰 쫓기는 젊은 친구가 자살하려고 하고 젊은 고삐가 고등학생이 이제 왕따 집단 따돌려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막걸리 한잔 마시는 장면에서 한쪽으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친구들을 저길에서 할머니가
자기 그 배방에서 이 뭡니까 알약을 보이면서 내가 저기로 왔는데 어서 오라고 알약 놓고 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마치 그걸 쳐서처럼 어쨌든 이런 내용에서 이것은 제가 아마 우리 불교 대학을 하실 때 제가 처음에 한 소년 시작 모든 수사의 복봉을 이룬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하나 그때의 의인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의 그 사건이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너 열심히 말을 걸고 너 열심히 귀 기울이고 너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버거리처럼 긴버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모든 순간이 다 복봉을 것을 내 신에 따라 변하고 복봉을 있었어. 그렇죠. 우리가 보통 끌끌하죠. 이해할때 끌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지 인생에 밤버거리처럼 긴버거리처럼 우두커니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순간이 다 복봉을인 것을 여러분이 복봉을이 표현한 것처럼 내 열심에 따라 표현할 꽃 봉헌인 것을 연꽃을 설명할 때 꼭 소개하는 노년의 풍경은 우리가 이제 웰 에이징 우리가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가 또 웰 다잉 그런 옛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늙어감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제대로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덕목이 고정령이라는 또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성이고 성숙이고 완성이고 우리 인생의 통합이고 인생의 하나의 어떤 그런 완성이다 혹은 조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청춘만이 성숙이 아니라 성장 발달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중년 이후 5위 인생도 발달 과정이다. 그래서 엑슨 같은 사람은 그런 8단계 발달 과정을 노년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의 발달 과정 그런 귀중한 삶의 질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우리 죽음을 겪었을 때 또 인생의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완성시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죽음의 신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가치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로스는 26년에 이와 같은 그 스위스 에스테나스를 공부한 뒤에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수많은 임종 환자들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주로 암에 걸린 중환자들을 임상 현장에서 보았는데 대충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임종이 일어나. 제가 다다음 주 불교 심리학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찬양, 그리고 수용입니다. 그런데 알몬스 데케는 다시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해서 종교적 의미를 포함해서 기대와 소망의 단계. 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그런 헛된 희망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 기대와 소망의 단계로서 이 단계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헛된 희망, 그런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종교적 의미의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 불교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은 스리랑카의 그 시기리아라는 큰 돌산의 그 왕궁이 있고 그 사이에 담블라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잘 조성된 동굴이 있습니다. 그 사이 중간중에 있는 그 호수에 있는 일단 사장인데 대머리까지 쭉 사장인데 이 호텔 그 체인의 사장인데 이 호텔은 이 방카는 호텔인데 스리랑카의 절에 뿌띠라거든요. 암자 같은 거. 그 스리랑카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뿌띠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초소를 주고 그 초소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고 안에 내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그렇게.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여러 스님들이 보통 왔다 갔다는 따라서 경행처 있습니다. 경행처. 영어로 엠블레이트 하는데 거기 경행처가 보통 약간 높여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때 바닥이 있기도 하고 그런 바닥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 모래도 쫙 깔아가지고 한 20m 정도 왔다 갔다 경행처 명상을 하는 것도 있죠. 끝에는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쉬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휘어졌지만 그런 경영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처럼 다니게 되면 어디 오냐면 잘 보시면 뭐 보이죠? 이 호텔에 이 백골까지 호텔.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호텔에 그 스리랑카의 5성급 호텔입니다. 호텔에 이와 같이 불교적 정서, 불교적 어떤 그런 어떤 도리를, 어떤 수행 풍토를 이렇게 잘 접목해가지고 이런 호텔들로 이렇게 어쨌든 오늘은 중교육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다음 시간이 존엄사, 존엄한 죽음 5분 쉬었다가 이제 3시 반에 끝내야 되죠? 네. 맞죠? 3시 반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제가 존엄사이죠? 이건 거의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하는 보람에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라고 하는 동화인데 물론 뒤에 연극으로도 독일의 볼프 에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오리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금붉은 튤립을 든 해골이 죽음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제 너는 누구니? 왜 따라오니? 그러니까 이 해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순간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것이냐라고 하니까 죽게 저승사자처럼 그렇지 않고 그동안 쭉 나는 네 곁에 있었고 많이를 대비했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동행을 아까 제가 죽음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한 날은 오리가 물에 들어가니까 죽음도 물에 따라 들어갔죠. 저보니까 이제 이 해골 죽음은 그 칙칙한 그 물이 별로 이렇게 별로 많네. 아득치 않으니까. 또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부들부들고 해골이 죽음이 그러니까 오히려 오리가 죽음을 안아줍니다. 이게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했던 나의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같이 뒹굴뒹굴 하는데 재밌는 것이 아침에 함께 잤는데 아침에 오리가 일어나 보니까 내가 안 죽었구나. 늘 죽고 함께 같이 자는데 눈 떴는데 그런데 죽으면 알겠습니다. 옆에서 이제 이런 그래서 오리는 죽음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큰 소리로 기뻐했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죽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기쁘다. 죽음 기지개를 켜고 아마 좀 늦게 났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그럼 난 늦잠을 잘 수 없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오리가 죽었다면 늦잠을 잘 수 없죠. 그런 어떤 허풍이 있고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함께 연못 아래를 보았습니다. 연못은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연못과 같이 혼자 외로이 나도 없이 오리가 죽으면 이따가 오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죽으면 연못도 없어져. 적어도 너에게는. 여러분들 지금 해운불교대학이 여기에 있고 해운정사가 여기에 있고 부산 해운대가 저기 있지만 여러분이 없는 인생은 해운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어떤 실존적인 물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죽으면 연못도 없어져. 다시 말하면 인생을 조망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죽음과의 화해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온전히 죽음을 수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완성과 인생의 어떤 그런 조화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죽음인데 그때 죽음이 오리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튤립을 그래서 이제 오리를
들고 여기요 강물에 떠내려요. 여기까지가 영화 이 어떤 우화로서 요즘은 이것저것 이제 연극으로 그림 작업으로 하기도.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 한국 죽음학회에서도 하나의 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 밑에 보면은 할배가 지금 그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할배가 지금 여러 어떤 그런 기계 장치를 심장 박동 또 연명 장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너는 안 된다. on은 그 스위치 on off 하죠. 안 돼요. on. 끄면 안 돼. 더블 이렇게 여러분 테이스트할 때 더블 하잖아요. 그죠? 누가 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나는 너무 끔찍하게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 통증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내 몸을 더 이상 통제 못하고 나는 음식도 삼킬 수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의 죽음을 내 죽음도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다. 제발 좀 연명치료를 중단해다오 라고 하소연하니까 아들이 뭡니까? 그것은 나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아버지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버지인데 아들은 뭐냐면은 그거는 제가 불편합니다 라는 하나의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명집착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의사들도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게 죽음은 돌봄으로 수용의 대상이지 치료 대상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이기려고 하니까 지니까 폐렴 생각하고 이런 의료 현장의 모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on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치료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7.99, 50하고 우리가 32가 매우 낮다. 그러면 죽음의 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애 말기의 돌봄, 생애 말기의 돌봄, 이 보살핌의 어떤 그런 완화 의료, 이게 이제 그걸 완화 의료 혹은 호스피스라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우리가 얼마나 질이 낮은가.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웰다잉, 웰이니까 잘이죠. 잘 죽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잘 죽는다. 잘 죽는다는 것을 잘을 다른 표현으로 품이 있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 존엄한 죽음, 평온한 죽음,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쓸 수 있죠. 여러분들 보살님은 어떤 죽음을 원합니까? 그 중에 웃는 죽음. 웃다가도 괜찮죠. 웃다가 물론 가기 전에 병원 갔다 갑니다. 어쨌든 웰다잉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죠. 삶을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내게 주어진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그래서 보통 이 웰다잉 가운데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광의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존엄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웰다잉을 우리가 잘 죽는다 하면은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웰다잉인가? 바로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라는 윤영호 박사가 쓴 책 중에 첫째, 웰다잉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특히 아들, 딸이겠죠. 그리고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딸한테 적어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함께 있는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웰다잉의 요소로 보았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삶이 의미 있게 삶의 의미를, 로고 테라피처럼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적어도 자기 삶의 주변 정리가 잘 마무리되고, 다섯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화 의료에서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통증,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통증과 고통을 구분해서 페인과 서프링, 몸의 통증입니다. 몸의 통증은 충분히
우리가 몰핀이나 이것이 중독이 아닙니다. 오해를 충분히 그러한 지수에 맞게끔 적절하게 통증으로부터 그와 같은 완화 의료를 도움을 받아서 호스피스 도움을 받아서 통증으로 해당되리라. 가능하거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여러분 불자라면 그런 안정 상태를 갖는 것. 여러분들 관세모서 기도하고 아까 우리 또 지장모서 기도하는 그런 또 정토에 물어가는 이런 영적인 안정 상태.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어야 되고 좀 떨어지지만 그다음 여덟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선생님들이나 우리 출가자에게는 이 의식이 뚜렷하게 명료할까. 그러니까 스콘디언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데 의식이 명료하게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선택이 명료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전체적으로 내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그 죽음 처치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자기 결정권이 있을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집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10가지 요소가 잘 갖춰지면 웰다잉의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웰다잉은 이제 요즘 고령화 그리고 가족 대체 또 1인 나무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 아무도 없을 때 죽게 된다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꾸 이런 건강 체크도 하고 또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 이런 유언장을 쓰는 이런 미리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웰다잉의 내용들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번에 우리 2017년 7월달에 지난 7월달에 웰다잉법 전사법이 따뜻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플레이 보통 웰다잉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것이 호스피스 그리고 완화 의료, 의학이 아니라 완화 의료입니다.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근거. 내가 선택하고 의지로 결정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이것이 올해 17년 이것이 통과했고 17년 8월 4일부터 바로 지난주 따끈따끈하게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연명 의료법의 제1조는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수식이 뭡니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그 결정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장 중요하죠. 어떤 목표입니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 그러니까 가치, 존엄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대상 환자는 현재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예고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여기 다시 말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다른 말로 예고된 죽음의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이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일명으로 의학적인 소견을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 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본질적으로 말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것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일명으로 임종 과정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런 세 가지 어떤 조합을 해보게 되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첫째,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지가 있고 내 의지도 있고 의식도 있으죠. 하는 조건. 두 번째는 내 중단 의지도 있지만 의식이 없을 때가 있죠. 세 번째는 의식도 없고 그런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환자를 알 수 없을 때 이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있다면 담당 의사와 함께 있는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다 비치되어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서 여러분이 어떤 처치를 받고 싶고 어떤 처치는 내가 포기한다, 거부한다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의식이 없다면 가족이나 의사가 환자의 의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사전 이럴 때는 이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여러분이 썼으면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다면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이미 살아 생전에 이런 의향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일치가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는 평상시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미 맞춰야 돼. 이미 이제 가족이 2명 이상이 일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환자의 의지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애매한 경우 있죠. 그때는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해야 어쨌든 열렸죠. 이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현재는 다른 에이즈라든지 만성 폐쇄성 질환 등 다른 질환의 환자까지도 확대되어 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가 의료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럼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 웰가인법이 이제 결정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97년대 보라매 병원에서 한 50대 할배들 50대가 이제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이제 전문용어 키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내 사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자발호흡이 불안정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어요. 그냥 놔두면 이제 죽으니까. 그런데 이 호흡 곤란으로 죽기 전에 이 아내가 아내가 워낙에 술 먹고 맨날 기다리니까. 이거 이제 이 아내가 이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 표를 요구했습니다. 표를 말합니다. 이게 서로 호흡기를 뗀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호흡기를 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는 의사들은 처음에는 말했죠. 안 된다. 근데 다시 계속 이제 부인이 고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퇴원을 지시할 때 어떤 그런 앞으로 불상사에 있을 때는 우리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조건으로 각 스스로 이제 퇴원시켰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는 호흡 곤란으로 집에 갔으니까 사망했죠. 이게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되어서 결국은 여러 시기를 통해서 아내는 살인죄가 됐고 자기 직접적 살인죄가 됐고 이 의사들은 주치의들은 살인 방조죄 부작위 살인 방조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2097년도에 12월에 사건이 났는데 이것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회복 불가능한 환자 연명치료 중단 의사 윤리청이 발표가 됐어요. 이 사건의 계기로 2001년도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2004년도 대법원 판결 이렇게까지 여러 번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 결론 난 것이 환자 아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고 그냥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전문의는 자기 뺐잖아요. 실제로 이거 해결했잖아요. 자기 호흡을 뺐잖아요. 이런 살인 방조죄가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가 됐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그때 결론이 뭐냐면 치료 중지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서만 의사의 양심적 결단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며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자기 하기 전에 그럼 이제 안락사는 여기 쓰지 않거든요. 안락사 쓰지 않는데 일단 이 5회부터 한번 보면 불치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그 고통을 사실 고통이 통증이면 페인 통증을 덜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압박이거나 인위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해서 간접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두 가지겠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환자의 수명을 어떠시게든 간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안락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안락사는 어떠시게든 간에 인위적인 행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적극적인 것은 독극물로 쓰느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환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액이나 약물을
쓰지 않느냐의 차이지만 훨씬 멉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일부러 죽이면 돼요. 그렇죠? 죽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이 보통 이제 자비로운 죽임,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 혹은 과거에 이제 이것을 빗대가지고 자비적 안락사, mercy killing이라는데 치료 불가능한 치료로 고통받는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 독극물의 체사량을 사용해 죽음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바로 잭 해복현 박사인데 이 영화가 이제 알파시모로 영화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9년간 130여 명을 안락사를 시켰어. 그래서 이 의사 이름이 이제 죽음의 의사라고 알려져 있어. 잭 해복현 박사인데 지금 이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가 지금 이게 죽음의 천사 이렇게 그 당시 논란이 됐었죠. 그러면은 환자한테는 죽음의 천사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그게 당시에 그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체포됐다. 체포돼가지고 한번 이 지금 130명이나 지금 안락사 시켰기 때문에 그 순간 한번 체포도 석방되는데 그 과정에 이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바로 이런 상담 인터뷰를 찍었습니다. 인터뷰 찍어가지고 이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나의 요구에 따라서 오로지 시행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당시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찬반이 뭐냐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은 44%, 잘못된 결정은 36%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이라면 이거는 죽음의 의사. 의사는 살리는 의사잖아요. 그죠? 죽음의 의사. 죽음은 자연의 선님이요. 이제 기독교적 신앙이죠. 죽음은 자연의 선님이요. 오직 신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의 행동은 이기적인 살인이며 인간은 서로를 위로하고 포용해야 하는 존재야 한다. 이게 죽음의 의사로 잘못됐다. 살인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 한쪽에 뭐냐면은 이거는 본의 천사다. 그렇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죽음이 예고된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이제 임종 과정이죠. 스스로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이자 이것은 선물이다. 본의 천사다. 이게 이제 상처받은 천사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그런 어떤 잭 해복현을 어떻게 보십니까? 죽음의 의사라고 손들고 죽음의 의사. 잘못된 결정이다. 손들고 싶죠. 보세요. 다 가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천사입니까? 그 천사입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말 안 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일단 적극적 안락사 해말 안 합니다. 일단 결론이다. 일단 결론. 이게 불교가 이미 결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윤리가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성가에서 일단은 동의를 얻은 겁니다. 큰일 납니다. 와, 이거 내가 잘못 큰일 전화해가지고 스님이 약속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니, 자, 실제로 당했습니다. 네? 실제로 당했다고요.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일간 입원을 해 계시는데 입원료가 엄청나게 사람을 하고 있고 그동안 몇 분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 산소호흡기를 시작할 때 어서가 안 된대.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지금은 이제 웰다이브를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이 환자의 의사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다음 두 번째 의식이 있느냐, 이제 요 두 가지가 다 결합되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의지를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고 나왔죠. 아까 제약이 가지고 도저히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법적인 어떤 공론화되고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이때 오늘 상처받은 그 천사인데 여러 가지 제목 보면 천사 꼬라지가 지금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지금 꼬라지가 지금 피도 나고 지금 막 또 진짜 걸리고 막 그러죠. 그렇잖아요. 천사는 그래도 폼생폼사인데 그러면 이제 끌어가고 있는 주인은 한쪽 참 이상하고 여러 가지 해석 여러분들의 해석에 내킵니다. 이것은 핀란드의 상민규 작가 이제 후고 지벨크라는 작가의 그림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니까 천사는 지금 무기력한 천사가 지금 손 힘들죠? 무기력한 천사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그리고 이 둘은 뭔가 저항을 하긴 하는데 무력하지만 이런 저항.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집에서 아들을 패고했죠? 팬단 말이죠? 아들을 패는 거. 그죠? 여러분 어릴 때 체벌했죠, 체벌을. 할 때 좀 과하게 체벌했을 때, 자기가 엄마 아빠 오버할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가지는 마음의 상처가 천사의 이 지금 그 눈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한편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분노하는 것이 이 이제 두 그런 표현도 해석을 이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 두 가지, 아까 우리 아까 보람의 사건 했었죠? 보람의 사건 유사한 게 또 뭐냐면, 자, 소병에 의한 자연적인 질병보다 훨씬 이전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게 뭐다? 소극적, 혹은 다른 말로 존엄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이게 테리 시아보 사건이라고 1990년도에 났는데, 이것이 여기도 남편이 결국은 이런 영양먹음이나 튜브를 중단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04년도까지 마지막 미 연방 대법원에 2004년도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고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결론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은 뭐냐면은 이것이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신의 창조이기 때문에 생명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리 시아보다 문제가 있어서 이때도 남편이 튜브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때 이 집에서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 남편이 바로 바람을 피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가면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이해하시겠습니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 다음에 2008년도 더 중요한 2월달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이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들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또 자녀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큰일이 아닌데 할머니 이렇게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하다가 너는 과대 출혈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내사 상태 호흡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할머니 의사도 묻지 않고 바로 전부 다 이모호흡 잡고 예면 치료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의미한 예면 치료를 자식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니까 병원의 생명보호라고 지금 마음대로 달고 지금 마음대로 의무를 거부하고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연명치료 강요, 환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치 조금 해소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법정에. 그 다음에 하나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은 어떠냐면은 이미 할아버지가 과거에 뇌사 상태로 이제 돌아가신 걸 보고 나도 저런 경우에는 평상시 하신 말씀이 나도 저런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하라고 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의사가 밝혀줘.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중단을 의사 추정 가능을 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지금 혼자가 다 자녀들이, 그리고 이 자녀들이 가난한 게 부자들이 있는 집단.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을 났어요. 이때 이제 나온 핵심이 뭐냐면 2008년도 2월 달에 이제서 결국은 12월 28일 날 조영사 인정을 했다가 다시 또 계속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대법원 2009년 5월 달에 대법원 전화합의체 존엄사를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이게 2009년 5월 달이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얼마 전에 2009년 5월 달에 대법원 전화합의체 존엄사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6월 달에 되게 바로 병원에서 이거 포기 뗄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제거를 했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대구로 모시고 가서 인호흡기를 제거했지만 200일 넘게까지 할머니가 자연호흡을 하시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다시 늘 의료계가 다시 환자와 가족 독립된 연명치료를 안 한다라고 그냥 이번엔 뒷붙였죠. 아까는 앞붙였다고 뒷붙였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곧 의료계 윤리강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 이런 후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 이런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조건을 비추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특별 사정이 없이는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다. 핵심 뭡니까? 해석 가능성이 없다. 둘째 뭡니까? 자기 결정권, 내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존엄사를 다시 정의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다시 존엄사 웰다잉을 정의하면 이 최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게 호전할 수 없는 상태. 즉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내야 할 최선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은 바로 의학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그런 것들을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사실 무의미하는 것은 늘 통일적인 말이에요. 무의미하다는 것이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르면 과잉 치료라든지 가족끼리 웨이들의 드라마 볼 생각하죠? 드라마 이게 이제 KBS에서 당시에 유동건이가 결국 마지막 자기가 죽음 선택할 때 의사 아들 둘째가 의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동건이가 혹시 다 보셨습니까? 여기도 더 이상 자연적인 죽음을 수용하고 오히려 남은 여성은 애인도 만나고 내가 또 그래서 자기 아들 딸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그때 뭐 했습니까? 불효 소송 청구를 했잖아요. 가족과의 대화를 하여하기 위해 그것까지는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다 하게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지고 아이들 밥하고 축제도 하고 이런 이제 생애 어떤 그런 질을 행복한 삶에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고통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것을 눈앞에 대하고 있는 두려움, 인생을 불안정한 상태로 마칠 것에 대한 불안, 자기 소멸에 대한 불안, 사후의 심판과 벌에 대한 불안. 철거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사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법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의 불안 완화기도 바로 죽음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간 있으면 선생님 영화 보고 나서인데 입기류라는 영화 일본 좀 지루한 영화인데 꼭 보십시오. 이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영화 입기류 우리말로 인생이 한번 보조 앞이라는 제가 한때 참여했던 이거 우리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하면 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연명치료 이런 것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을 끝나고 그래서 자의적인 안락사, 비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 환자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를 수행할 때 자의적인, 반자의적인 이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이건 뭡니까? 살인입니다. 환자의 의지나 환자의 동의 없는 죽임은 살인입니다. 무조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신 불교에서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의 사전 승낙하에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치료를 중단하고 시작하지 않는 경우 자의적 안락사 이것은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 가족 등의 동의를 시소할 경우 비자의적 이게 뭔지 맞습니다. 제 의식이 없는 상태 아까 그런 들어가지 몰랐던 분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에 대한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아까 자기적 안락사 아까 여러분 독극물 주입하는 거 허용 안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저 불러가지고 스님 제발 잘 듣는 동력 사오십시오.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합니까? 아까 그런 연민장치를 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간접적 안락사는 좀 애매한 얘기인데 가만히 놔두면 예측 가능한 생명 감소시키는 일반적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를 결과적 안락사. 이렇게 하면 죽어도록 결과적 안락사. 그 다음에 인간의 윤리성에서는 자비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 통제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상태와 더불어 그런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일상의 상태에서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거부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서 반고통사를 자비적 안락사라고 가부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는 잘라서는 인간으로서의 불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기본적인 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서의 단순한 생존만을 위한 미미한 인간 생명을 거부하는 입장의 안락사. 일종의 종교가 상대 의식이 없는 경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적 존엄시키기 위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존엄사라고 그다음에 이게 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 인터넷에 이 스콜미어링이라고 하는 이분의 어떻게 죽음을 맞은 이 스콜미어링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법정선생님이 거절하셨어요. 법정선생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에 늘 완전하고 조화로운 삶은 일관성과 가치 있는 만남과 삶의 지향성이 있고 그리고 통일되고 여러분들이 통일되고 원만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를 완성하는 것. 이 사람이 평상시에 주장했어요. 그런 인격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죽음을 위한 지침이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안 쓰고도 자기는 그런 진통제를 맞지 않고도 나는 오히려 그 죽음 같은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아주 선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을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내 작업도 그냥 그대로 수의를 하고 평상남에 그냥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목장이라니까 이렇게 화장해서 나무에다 뿌려달라. 물땅에 나무에다 뿌려달라. 그리고 가장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으면서 내 죽음을 맞이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유언장 슬픈 얘기 아닙니다. 법적 효력은 유언장의 주요 내용은 민법에서 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 진짜 빠지면 표현이 없습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이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날이, 그 다음에 내용이, 전원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이 유언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내 마음을 놓고 이 유언을 말고 내 마음이 당연히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뭘 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스폰이어링에 이거는 공학으로 알수 있는 예술이라고 다음 주에 전사 좀 정리를 하고 언론부답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는 왕 플러스 왕이에요. 아까는 초등교원 이제 여러분 대강 아시겠죠? 이렇게 A부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년 그리고 고령자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오늘은 뒤에 프로그램 지나가는 경우는 또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와가지고 왕 플러스 왕 또 못 들은 거는 라디오 들으면 된다.